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 12명 가운데 6명이 탈당을 거부하는 등 진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했는데 감사원은 조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18일 만에 유족과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서 장관은 여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당일 사건을 단순 사망 사건으로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공식 행사에 참석해 대선 행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 기대와 염려를 다 알고 있다며 가는 길을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서 투기 의혹이 드러난 의원 전원의 자진 탈당을 권유한 민주당의 결단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 권유나 출당 조치라는 초강수를 뒀는데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부당한 졸속 결정이라며 탈당을 거부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이 새로 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면서 국민의힘도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당을 권유받은 12명 중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의 결정 철회를 요청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소명 절차가 없었고 권익위의 부실 조사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탈당할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고 일단 미안하지만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라는 이런 당이 어디 있습니까? 부당한 결정 그리고 잘못된 판단에 제가 그거를 용인한다. 그거는 선당무사가 아닙니다. 당을 망치는 길입니다. 우상호, 오형훈, 김혜재 의원 등도 강하게 반발하며 탈당을 거부했습니다. 부실한 조사로 수사를 의뢰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즉각적인 수사 의뢰 철회와 정중한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송영길 대표는 12명 의원이 혐의가 있어 징계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며 국민들이 민주당에 보여줬던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집권당 예표를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가서 자신의 소명자를 제출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 주실 것을 바랍니다. 민주당의 전수조사 압박 속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을 고집하는 것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어서 공정한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직무감찰이 아닌 전수조사라며 일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는 신뢰하기가 어렵다. 결국 민주당의 조사는 셀프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겠다. 그래서 감사원을 결정을 한 것이고요.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비교섭단체 야 5당은 권익위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국방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로 인한 공군 여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고받았습니다. 군 당국의 미흡한 사후 조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서욱 국방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일동 묵념. 바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진행한 뒤 이어진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 보고받은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군이 피해자를 타살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고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군의 안일한 대응이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겁니다. 이 가해자의 숙소하고 여군의 피해자 숙소가 붙어 있단 말이죠. 이게 격리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군 경찰이 할 일이에요. 특히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청원 휴가를 냈지만 상사의 만류로 영내에 머물며 2차 가해에 방치됐다며 사건 은폐 무마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20비행단과
관련된 사람들에 의한 회유와 은폐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걸 빨리 조사해서 국민들한테 밝혀야죠.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뭘 이게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저는 또 의심이 들어요.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의 강력한 권력이 작동하지 않았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태하게 이것을 처리했을까?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민관군 합동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성폭력 예방제도와 장병 인권보호, 군사법제도, 조직문화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합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여야는 폐쇄적인 병역 문화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군사법제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제도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군 작전과 관계없는 성폭력 수사는 민간에서 처리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지금도 반대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겁니다. 네, 기회를 많이 줬어요. 여야는 또 국방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검이 불가피하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공군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에서도 직원 2명이 한 피해자에게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불러 경위를 보고받았는데 사건 발생 후 9개월이 지나서야 감찰에 착수했다며 조직적인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 내 성추행 사건의 경위를 보고받고 후속 조치를 점검했습니다. 정보위 여야 간사는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성비위를 저지른 2급 간부는 파면 조치, 5급 직원은 중징계에 준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은 해당 사건이 지난해 6월부터 발생했는데 9월이 지난 올해 3월에서야 감찰에 착수했다며 그 사이 은폐나 무마 시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그 피해 여성이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알렸다는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고 알린 사실을 위에 상급들이 이번에 국방부처럼 동일하게 무마 은폐했을 거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정원 대변인은 올해 3월에 피해자 신고가 들어와 사건을 인지했고 다음 날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박지원 국정원장이 성비위 사건에 대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의원들이 구체적인 성비위 내용을 물었지만 국정원은 국가정보원 직원법을 이유로 핵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다음 직책으로 신설된 제1비서직의 조영원 비서 기용설과 관련해 김병기 정보위 여당 간사는 첩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위는 또 과거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제는 추후에 다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6월 30일 날 별도로 보고받기로 여야 간에 합의했습니다. 정보위는 30일 국정원으로부터 과거 불법 사찰 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여야 이견으로 안건조정위로 넘어간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결의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첫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독립운동가인 이희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는데요.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해 국민의 기대와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퇴임 후 처음으로 공식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남산 예장공원에 자리 잡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 행사보다 윤 전 총장에게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만큼 앞으로 정치 행보를 묻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은 지켜봐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기대 내지는 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감청하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지켜봐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도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자체가 아시게 되지 않겠나. 장모 의혹과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과 관계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회연 선생의 증손자이자 자신의 중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를 통해 기념식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총장은 어릴 적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우당 선생의 삶을 듣고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장에서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눈 윤 전 총장. 정치 보폭을 넓혀가면서 정계 입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이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국가교육위법 통과를 추진 중인데 국민의힘은 친정부 인사를 채우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교육계도 지금 법안으로는 교육정책이 정치권에 휘둘릴 것이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민의힘 불참 속 단독 처리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과 상관없이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정권 홍보를 위한 국정교과서도 서슴없이 추진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 국회 처리 더 늦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보수교육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국가교육위를 이끌어갈 위원 구성 상당수가 친정부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통과가 유력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모두 21명으로 대통령 추천 5명, 교육부 차관 1명, 국회 추천 9명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회 추천마저 의석수 비율로 배정된다면 정부 여당 인사가 과반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한국교총은 친정권기구로 변질될 것이라며 국가교육위법 중단을 촉구하는 1인 반대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주장해왔던 초정권적, 초당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대로 가면 결국에 정권에 종속되는, 정권에 편향되는 위원회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국가교육위 설치는 교육정책을 새롭게 만들 차기 정부에서 할 일이라며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기 1년을 남긴 정권이 중장기 교육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향후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정권 성향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정치 편향 인사 알박기, 정권 교육정책 대못받기. 그러나 안건 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어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대립이 다시 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당정청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주 분야 운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 과방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미사일 지침 해제 선언으로 우주 산업의 새 지평을 열었다며 우주 대항해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내년 우주 분야 예산 증액 수요가 많아졌다며 우주 분야 위성 항법 협력 등 예산 증액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국회 판문점 선언 비준을 추진하고 한미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을 추진해왔고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이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남북 간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 관계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국민 세금으로 생색을 낸다며 비판했습니다. 김혜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나라 빚은 넉 달 만에 작년 말보다 61조 급증해 880조 원이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문 정권에서 늘린 국가 채무만도 무려 410조 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방송 채널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티빙에 개설돼 내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국회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방송은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웨이브에도 실시간 채널을 개설해 7월 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비위 의혹이 있는 자당 소속 의원 12명에게 해명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이제 전원 탈당 권유라는 초강수를 뒀는데 이렇게 이제 무더기로 탈당 권유를 한 건 이제 아마 사상 초유일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내린 배경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 권익위 조사를 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4.7 재보선을 앞두고 터진 LH 사태에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쭉쭉 빠지면서 민주당이 이 지지율 만회와 국면 전환용으로 던진 카드가 바로 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였는데 결국 12명이라니 적지 않은 숫자의 의원들이 부동산에 이런저런 의혹이 있다 이런 결과를 받아들고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어제 3시간이 넘게 해당 의원들의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했는데요. 의원 명단에서 아예 이름을 가린 채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사실 밖에서는 이 12명 의원들 중에는 의혹의 경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도 많았는데요. 막상 지도부는 12명 전원 탈당 권유라는 이 예상을 뒤엎은 초강수 조치를 내렸는데 여기에는 김용민 강병원 최고위원 등 친문 강경파들의 입장이 강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안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는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 내로남불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또 강하게 대처해야 국민의힘의 전수조사에 응하라고 공세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이 깔리지 않았을까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당이 이제 일단 관련 부동산 이 비위 의혹이 있는 이제 관련 의원들에게 소명 기회를 먼저 주지 않고 탈당을 이제 권유를 하면서 송영길 대표가 이제 강한 리더십으로 이 현 상황을 돌파하려는 그런 이제 의지가 보인다고 해석이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12명 의원 중에는 이 송영길 대표와 막역한 사이도 여럿 있습니다. 연세대 81학번 동기로 정치권에 나란히 입문한 40년 운동권 동지죠. 이 4선의 우상호 의원과 또 송 대표가 직접 지명한 김주영 최고위원, 김회재 법률위원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들 최측근들의 이 소명 절차마저도 건너뛰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이번 조치가 진정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또 강경한 대응을 통해 이 돌아선 부동산 민심에 호소하고 또 앞으로의 국민의힘과의 힘겨루기에서 앞서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송영길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보였던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은 당규상 당의 요청으로 탈당해서 복당하는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해명과 소명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신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이제 스스로 소명을 해서 살아서 다시 당으로 돌아오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해당 의원들은 뭐 각자 이제 저마다 이제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또 네. 반발하는 또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내에서 이제 후폭풍이 또 우려가 되네요. 네, 이 송영길 대표가 강한 리더십으로 탈당을 권유했지만 이 12명 의원 모두가 탈당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이들 중에는 억울하다면서 억울하지만 이 탈당을 수용하겠다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부당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의원들로 나뉘고 있습니다. 결국 송 대표는 이들 의원들을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당내 반발을 잠재울 것인가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12명 의원들 중에서 이 탈당 권유를 수용하는 의원들은요. 임종성, 서영석, 윤재갑, 김수흥, 문진석, 김주영 의원인데요. 억울하고 의혹을 인정할 수 없지만 우선 지도부 결정을 따르겠다며 탈당 권유를 수용한 반면에 우상호, 김한정, 김회재, 오영훈 의원 등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명에는 12명 의원 모두가 적극적인데요. 농지법 위반 의혹의 우상호 의원은 어머니 묘지로 쓰기 위해 해당 농지를 구입한 것이다. 또 양이원영 의원도 어머니가 기획부동산에 속아 산 땅이다.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정 의원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회재, 윤미향 의원, 작년 당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주택을 매도하고 증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사안을 조목조목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꼼수다. 전문가들의 이런 지적이 이어지면서 일단 이번 권익위 명단에 오른 의원들 위법적 측면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 보입니다. 네, 해당 의원들은 억울하다. 그리고 전문가의 지적은 뭐 꼼수다. 물론 이제 각 의원들마다 이제 상황이 각자 이제 뭐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탈당을 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스스로의 문제인 만큼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탈당 권유지만 탈당하지 않고 버틴다면 제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병도 원내 수석부대표 인터뷰 발언 들어보시죠. 만약 본인들이 탈당을 않겠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당에서 뭐 징계위원회 이런 게 열릴 겁니다. 네. 열리겠지만 이미 지도부 입장에 나간 상태에서 아마 좀 제명 쪽으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이제 참고로 뭐 그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자진 탈당이 아니라 이제 출당이 되어야만 이제 그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현행법상. 네. 그 민주당이 이제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12명의 이제 비위 의혹 의원이 이제 나왔는데 다른 당, 특히 이제 야당 소속인 국회의원들 상황도 궁금한데요. 네, 이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비교섭단체 5당은 오늘 민주당처럼 국민권익위에 이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 이 자당 소속 102명의 의원 전수조사를 의뢰했고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믿을 수 없다는 건데 감사원은 국회의원 조사 권한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현행 감사원법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이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이라 삼권 분립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국민의힘이 감사원 전수조사를 고집하면서 이 다른 정당들로부터 전수조사를 모면하려는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그 투기 의혹도 언론에 불거진 상황이어서 이 모레 뽑히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이 전수조사 상황을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부동산 비위 의혹 의원들을 발표하고 자진 탈당을 권유한 민주당 그리고 야당의 전수조사 의뢰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9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눈물의 레이스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주자 간의 막판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두 경쟁 중인 이준석, 나경원 후보 간의 신경전은 점점 더 과열되고 있는데요. 당권 레이스가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일까요? 두 후보 울먹이거나 눈물을 흘리는 등 격정적인 모드로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부터, 민주당 정부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정말 무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프레임을 받고 욕설을 당할 때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까? 네, 나경원 후보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울컥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한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높을 땐 한마디도 못하던 분들이 세월 좋아지면 나타난다며 당내 개혁 세력이라는 분들은 소위 내부 총질의 목소리가 높다. 개혁 세력과 당을 지키는 세력 간의 입장차, 시각차가 드러나서 안타깝다고 말을 이어가다가 감정이 북받친 듯이 잠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로부터 정치는 머리나 입이 아닌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는 조언을 들은 이준석 후보는 오늘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가족을 만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후보는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존 장병과 유족에 대한 폄훼와 모욕 시도가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아직도 트라우마에 치료비도 자부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모욕을 해야 하는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너무 가혹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민의힘의 당권 레이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설전에 이은 눈물의 레이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BTS 몸에서 반창고 때랍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의 신곡 버터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또 한 번 2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면서 다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인기를 입증하면서 각종 신기록을 쏟아내고 있는 BTS. 흥행 질주를 이어가면서 그들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이번엔 정치권에 등장을 했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며 타투어법 제정안 공동 발의를 요청하고 나선 건데요. 류 의원은 자신의 SNS에 BTS 멤버 정국이 손가락과 손등 부분의 타투를 반창고 등으로 가린 사진을 올리면서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 유독 우리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로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타투어법 제정안 공동 발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BTS 팬들은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법안을 적용받는 타투이스트와 그들의 작품이 우선돼야지 왜 관계도 없는 아티스트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어서 관심을 끌고 있느냐며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법안 제정 운동과는 관련 없는 BTS를 끼워넣게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상 국내 타투이스트들의 타투 시술은 불법입니다. 그로 인해서 타투 시술은 대부분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1,300만여 명으로 추산된 만큼 이제는 대중화된 타투. 시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합법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하는 두 분,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첫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비위 이제 자당 소속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초강수를 뒀는데 이렇게 이제 무더기 탈당 권유를 한 게 이제 뭐 헌정사상 뭐 처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바라보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고육지책이다. 이제 송영길 대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이거는 불가피하다. 왜냐면 안 했으면 몰라도 일단 조사를 의뢰했잖아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는 뭐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는 이미 법적으로 판단받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12분의 의원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상호 의원 주장처럼 왜 소명 기회도 안 주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냥 이걸 그냥 넘어간다 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억울한 분이 있더라도 본인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뭐 나중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언제든지 다시 복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조건 없이. 그러니까 뭐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대선을 치를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이제 고육지책이다 이런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송영길 대표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명한 판단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되게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그런 사적인 감정, 친분 관계 다 삭제하고 저렇게 과감한 결정 내릴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봐야 된다, 다시 평가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당에서 저러한 내로남불의 이미지를 계속 가져간다는 것 자체는 대선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미지를 쇄신해 나가면 민주당이 옛날에 국민의 사랑을 받던 그런 민주당으로 환골탈퇴할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해 봅니다. 네. 의혹에 연루된 12명 의원들 중에 절반은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생사람 잡기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쪽 분들한테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심상치가 않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금 뭐 소개시켜준 이런 내용도 있고 아니 나 억울하다.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은 왜 안 걸리고 내가 걸렸냐라는 것. 그리고 참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 나는 내 이름, 뭐 와이프, 예를 들면 가족 이렇게 했지만 참여로 친구,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걸리지 않았다. 이런 식의 또 내용들, 투서들이 막 난무하고 그렇군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송영길 대표가 이번에 처리를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의원들 개개인별로 소명 기회를 안 준 것, 소명을 안 받은 것, 이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명 기회를 줬으면은요, 아무도 출당 못 시켰을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99%의 범죄자들이 자기는 억울하다고 그래요. 잘못 안 했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뭐 공식적인 소명 기회는 없었지만 언론에다 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사정을 들어줬으면은 이런 과감한 결단 못했을 텐데 그런 얘기 안 듣고 결심하신 거는 잘하셨다라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저는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한 조치를 안 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습니다. 본인의 2012년도에 세종시에 있는 농지를 사서 용도 변경을 시켰어요. 거기에 연기 IC라는 인터체인지가 들어서 가지고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거야말로 뭐 투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 7월 달에 부동산 문제가 한창 논란이 됐을 때 이해찬 대표가 부당한 부동산 투기로 인한 수익은 다 환수돼야 된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벌여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본인은 과거에 그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조치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저는 이제 반발하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보고요.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그 우상 의원의 주장도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선당 후사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억울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당을 생각하고 대선을 생각한다고 하면 조금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지금 뭐 장 수장 말처럼 저는 그 투서를 본 적도 없습니다만 투서가 자꾸 들어온다잖아요. 장 수장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 투서 내가지고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민주당에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억울한 면이 있고 답답한 면이 있어도 이거는 당이 앞으로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들을 좀 이해한다고 하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또는 이게 반발해서 본인이 뭐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송영길 대표가 권익위 조사 결과를 놓고 부실한 조사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초강경 조치를 내린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이 같은 발언 어떻게 볼까요? 달래기라고 봐야 되겠죠. 본인들이 의뢰해놓고 부실조사다라고 하면 본인들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엇보다 어쨌든 송영길 대표가 다른 이유를 다 차치하고 나서 처음에 약속했잖아요. 출당 조치, 강력한 제재 조치하겠다. 그 약속을 지킨 것만으로도 송영길 대표는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저 동의해요. 그러니까 장 수장 말에 별로 저는 동의를 안 하지만 송영길 대표에 대한 그 결단, 그 말은 정말 동의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 달래기든 뭐든 일단 송영길 대표가 본인이 뱉은 말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사로운 감정이나 아니면 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어떤 관계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도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아니 대표 입장에서 출당 조치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은 정말 송 대표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좀 우리 그 지지자들이나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에게 좀 이해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야당 상황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비교섭단체 5당은 권익위 전수조사에 이제 응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제1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현재 법상으로는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직무 감찰을 할 수 없는 감사원에 이번에 부동산 자당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지금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민주당 얘기도 했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한 거라고 봐요. 이게 그냥 국회의원 차원에서 대표의 차원에서 했다면 이렇게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단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최재형 감사원장은 믿을 수 있고 권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믿을 수 없다라는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요. 국민들이 볼 때는 꼼수라고 보여요. 그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감사원법 24조에 보면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찰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굳이 감사원을 계속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이거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처음에 이 문제 터졌을 때도 우리는 언제든지 받겠다. 준비 다 돼 있다. 민주당 먼저 바꾸라면 우리 하겠다. 이런 얘기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을 바꾸고 이렇게 하시면 저는 국민들이 절대로 이해 못할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 꼼수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저는 당장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 질문도 그러면 같이 곁들여서 드릴게요. 이제 국민의힘은 현재 이제 뭐 여당만 합의하면 법 개정을 원포인트로 할 수 있어서 감사원이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감찰을 할 수 있다. 뭐 전수조사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떤?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그것도 꼼수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법을 바꿉니까 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자기들이 깨끗하고 아무런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국민 권익위에 갔다 와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굳이 감사원을 가기 위해서 이 문제 때문에 감사원의 법을 바꿔가지고 국회도 그러면 감찰 대상이 되게 한다. 그럼 이게 단순히 부동산 문제뿐이겠습니까? 다른 문제에 충돌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이 하나의 문제 때문에 빨리 법을 통과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감사원법을 개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함께 검토하면서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여야 간의 충돌이 일어나서 이게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계속 다른 방법과 다른 핑계를 대면서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일단 민주당도 받았으니 다른 또 야당도 다 하겠다고 하잖아요. 굳이 국민의힘만 국민권익위를 못 믿겠다고 전현희 위원장은 본인은 관여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일단 국민권익위 갔다 어차피 또 수사는 또 다 받아야 돼요. 나중에.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네. 저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 조사를 받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예요. 그리고 감사원의 중요한 역할은요, 행정부를 감사하는 거예요. 입법부를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상권 분립의 문제입니다. 네.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지금 국민의힘이 밀어붙이기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의 신뢰성을 믿어야죠. 뭐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사람이니까 우리 못 믿겠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러면은 대통령이 임명 안 했습니까? 그럼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로 오르내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을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민주당은 지금 12명인데 국민의힘에 대략 10명 나오면 아니 야권 성향의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으로 봐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원을 논쟁거리로 만들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 처음에 실수로 감사원법을 모르고 감사원에 조사를 받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인정하고 그냥 국민권익위에 받아라. 아니면은 더 세게 나와서 경찰과 검찰에 우리는 다 조사받겠다라고 좀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좀 옳은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의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중에서 여권의 대권 주자들 선발 역할을 했던 몇몇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뭐 대권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조치당한 분들 중에 뭐
이재명계가 5명, 네. 이낙연계가 3명, 뭐 정세균계가 2명 이런 식으로 얘기를 억지로 분류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현직 뭐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이낙연계인데 그 다른 뭐 1, 2등 최고위원들이 강하게 이분들 출당시켜라라고 주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재명계를 견제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정치 분석가들이 억지스러운 정치 분석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치한 것은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좋은 일이다. 이미지를 바꾸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동의해요. 오늘 갑자기 동의를 많이 해서 좀 그런데 어쨌든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이재명 지사는 심지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이거 송영길 대표 잘했다고 박수 쳤어요. 지지했고요. 네. 뭐 자기 뭐 지지자가 거기에 연루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불만 갖고 저는 그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대권 후보에 누구 뭐 지지자가 어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전체로 대권 행보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 이건 개인의 만약에 사실이라면 개인의 비리에 관련된 문제고요. 네. 대권 관련된 부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면 됐지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측근 등을 통해서 근황을 알려왔던 윤 전 총장인데 오늘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후 첫 공개 행보인 만큼 그의 입에 온 시선이 쏠렸습니다. 보실까요? 일단은 좀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실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또 뭐 기대 내지는 또 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지켜봐 주시면 피해 준 적 없다 말씀하신 건 어떻게 주장이 그대로입니까? 자, 응원합니다. 윤석열 화이팅! 연책고 있어요. 네, 윤 전 총장 국민의 기대와 염려를 잘 알고 있다고 이제 그 소감을 밝혔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며칠 전에 현충원 참배도 했습니다만 이제 대다수 언론에서는 이번이 첫 번째 공개 행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민한 질문에서는 전부 이제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처음으로 공개 행보를 한 거잖아요. 본인이. 당연히 뭐 어제 여기 한 100명 이상의 기자들이 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많이 올 수밖에 없죠. 윤 전 총장이 과연 처음은 공개 행보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 메시지를 낼까 다 입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윤 전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낼까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얘기 보면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간을 본다 이런 의미가 생기게 되면 지지율도 떨어지고요. 신비주의가 계속 있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본인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대권에 도전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태도도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 좀 아쉬워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언제 그 기회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처음으로 나온 자리에서 별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적인 표현이 하나도 없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국민들 아마 그걸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밝히는 장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첫 스텝부터 꼬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런 준비 안 된 저런 모습 보인 것 자체가 아니 저분이 진짜 대권 후보로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있나 의구심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공개했잖아요. 나 내일 갑니다. 그러면요 기자들이 당연히 많이 몰려요.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의 현안적인 질문들, 궁금한 것들 기자들 다 물어볼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을 할 자신이 없으면 저렇게 공개 행보하면 안 돼요. 그냥 기자들한테 안 알리고 그냥 가서 조용히 가서 저렇게 기념식 참석하는 게 맞았는데 저러한 공개 행보를 할 때 저렇게 답변을 안 한 것, 저건 정무적으로 판단이 미스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전 그 윤석열 총장의 행보를 보면 이게 잘못 지금 스텝을 밟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수님 뭐 더 잘하시겠지만 자꾸 전원 정치, 누가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 입장이 잘못됐으면 그게 아니다라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번복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의 혼란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거둬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처음 등장할 때 제대로 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오늘 저런 행보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공개 행보로 우당 이희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을 택한 이유가 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가장 가깝게 지낸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교수. 이분이 이제 증손자예요. 그래서 그것도 일단 연유가 있고 그다음에 우당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잖아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드신 분이라고 하는 이분의 기념관을 방문한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본인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는 법학대학 교수, 법학전문대학 교수와 연관 있는 분의 집을 그런 기념관을 찾았다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본인은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충성 또는 애국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당 선생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민족 사랑, 나라 사랑 이라는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마 이 우당 기념관 개관식이 아주 중요한 또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장소였다. 이렇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전 뭐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당 여부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물밑에선 야당의 안팎 인사들과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고려가 깔린 것이라고 보십니까?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국민의힘 입당은 상수다. 언제 입당을 할 거냐 시기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략 6월 20일 전후를 통해서 저 이제 정치를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라고 선언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15일 안팎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5일 연장이 됐네요. 알아보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참모진 구성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대요. 너무 많은 쪽에서 이 사람 써라, 이 사람 써라, 이 사람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대략 다음 주 초중에는 대변인을 좀 임명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인을 도와줄 참모진 구성이 먼저 돼야지 본인이 이제 정치적인 선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략 6월 20일 정도에는 할 것 같다라고 그쪽에서 얘기가 대변인은 왔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뭐 거론되고 있는 장해찬 시사평론가 그분인가요?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어떤 누가 거론되고 있나요? 그거는 전직 언론인 출신이라는 것까지만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뭐 승낙도 있어야 되고 뭐 따르면 평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공개를 못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장성철 소장이 늘 이제 예언을 하시잖아요. 근데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 국민의힘 입당의 시점을 저는 더 또 고민할 수도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요. 대표가 어떤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진영이 어떻게 꾸려지냐를 고민하면서 아마 시점을 볼 것 같고요. 최근에도 뭐 본인의 측근이라고 하신 분이 뭐 국민의당 입당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에 더 경계하는 그런 발언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넌 이제 간복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고려를 하다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좀 실망감이 커져요. 제가 볼 때 피로감도 커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결단하지 않으면 본인한테 결코 유리한 쪽의 상황이 안 될 거고 장수영 아까 잘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공식 행보를 할 때는 잘 준비돼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 제가 이제 예전에 그래서 윤 총장이 처음 이런 이제 대선 후보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반기문 전 총장 얘기가 자꾸 나왔었잖아요. 그분도 같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물론 윤 전 총장이 그렇게 갈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공개 행보를 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실수가 나왔어요. 그게 결국 쌓여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이제 TV 토론회가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준석 후보와 이제 나경원 후보 간의 설전이 최근에 점점 더 이제 격화되는 양상인데요. 또 나란히 최근에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선거에서는 영향을 미쳐요.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뭐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메시지가 크거든요. 말 한마디보다 그 한마디의 표정이. 근데 공교롭게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눈물을 흘렸는데 오늘 또 이준석 후보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모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쇄신 이런 것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화두였어요. 약간의 무슨 막말 프레임, 윤석열 프레임, 뭐 개파 논쟁이 있었지만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이끄는 이유가 국민의힘이 변화되고 있구나, 변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을 줬다라는 점에 있어서 아주 성공적인 전당대회였다라고 평가해보고 싶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대략 저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이 대략
오늘까지 43% 정도 됐다고 해요. 네. 그럼 내일 보면 한 5% 정도 더 하면 한 47, 8%? 이 정도까지 나오면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 나올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또 지난주에 즉흥적으로 OX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오늘도 OX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85년생 영선 당대표가 탄생할 것이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저도 두 분 다 O를 들었습니다.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안 된다라고 전망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뭐 당 지지층이라든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모두 다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만 봐도 이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안 되면 그게 이변이에요.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되지만 이제 확률적으로 봐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가 된다면 이건 이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모래 뚜껑을 열어보고 다음 주에 또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이슈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의 자진 탈당을 권유한 민주당의 결단, 그리고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밤에는 서쪽 지방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고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금요일에는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